네, 이어서 저희가 2013년 1월 28일이죠. 등재 신청서를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여서하고 등재 신청서를 내면 실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커머스가 파견한 한 명에 의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보통 9월에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실사를 대비해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1차 예비 실사, 2차 9월에 걸쳐 예비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4월 21일부터 4월까지 프랑스 문예열 부채나키라는 분이 실사를 했고요. 2차 예비 실사는 호주의 제인 해밍턴이라는 이커머스 호주위원회 위원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2차 실사를 2차 예비 실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본실사는 9월 1일부터 5일 동안, 4월 동안 인도의 그루미 상가라이 씨가 이커머스 인도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실사를 하셨죠. 보통 아시아권은 저희 같은 거 아시아권이잖아요. 아시아 국가에서 보통 실사다 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1차 실사자로 본실사자로 프랑스 사람이 좀 내려게 되거든요. 근데 이커머스 문제를 삼아서 같은 2학년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중국이 보통 이제 등재 심사를 받을 때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와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백제 역사지구는 중국분이 와서 실사를 했어요. 그 실사를 마치면 이커머스에서 보통 이렇게 추가 서면 질의가 없다. 레터로. 보통 안 오면 좋은 거예요. 안 오면 좋은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등재가 유력하다 그러면은 안 오거나 편지가 한 명 오거든요. 근데 등재 불가가 판정되면 레터가 안 와요. 그런 편이 있어서 일단은 레터가 오면 일단 등재 불가는 아닌 거죠. 그래서 1차 추가 서면 질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월에 2차 서면이 공개됩니다. 네. 1차 서면 질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문화재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 광역지방자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재 직접 관리단체는 또 기초자치단체거든요. 남한산 같은 경우에는 또 관리단체가 또 남한산성 경기문화재단이라는 민간기가 또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남한산성의 실질적인 관리단체가 어디냐 좀 정리 좀 해달라. 그게 1차 서면 질의인데요. 2차 질의는 좀 재밌는 게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 유적의 한 기구가 오로지 그 유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생긴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도 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보통 문화재청에서 외국에서 문화재청이라든가 지방정부가 관리하게 되거든요. 이런 민간기구가 관리하는 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구가 등재를 위해서 만든 일시적인 조직이 아니냐, 등재에 해체될 조직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재 이후에 이 남한산 문화관광 사업단의 향후 중대 계획을 지출해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커머스 등재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보통 2014년 6월에 등재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2014년 2월에 남한산에 사시는 산성의 주인분들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다 작성을 하셔가지고 한 32페이지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산성이 왜 등재도 안 되는가를 다 이렇게 조목조목 다 쓰셔가지고 썼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민분들이 법무법인 변호사 법이잖아요. 거기다 의뢰를 한 것 같아요. 법무법인에서 거기서 좀 수익료를 받고 써준 거죠. 이 편지를. 근데 유네스코에 보시면 세계유산센터 저도 가봤지만 전 세계에 그런 편지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그걸 다 읽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영문을 보내고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번역이 형편없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번역을 그냥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 유정이라든가 특히 문화재 다르거든요. 문화재를 모르면 굉장히 이상한 번역이 되거든요. 어쨌든 뭐 유네스코에서 무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주로 뭐 규제를 풀어달라, 뭐 문화재 보호법 문화가 너무 강력하다, 법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의 강력한 법에 의해서 산이 보호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분들이 굉장히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커머스에서 세금위원회에다가 저희 등재 권고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가지 권고 약간 있었잖아요. 등재 권고를 내고 6월 20일 카타르 도하에서 저희가 신용 등재를 하고 요건 예비 실사 모습입니다. 이분이 이제 부시안학기이신데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실사 코스를 다 미리 정합니다. 정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판인데 직접 그 담당자가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분은 이제 통역자예요. 통역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통역자입니다. 그 바로 이 동시통역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또 문화재청 직원이어서 문화재도 굉장히 잘 아는 직원이고 이번 백제 역사적으로 이분이 통역을 했어요. 2차 했을 때 네, 바뀐 게 좀 보죠. 저희는 유니폼을 마치기 시작했어요. 요즘 통일성 있게 저희가 직원이라는 걸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라는 걸 통일성 있게. 요건 이제 본 실사입니다. 실사는 전 두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입국을 하잖아요. 입국을 하면 영접을 해요. 문화재청에서 외국공사 영접을 해가지고 호텔로 데려오는데 이게 롯데호텔이에요.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인데 저희가 호텔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서 찾아봤어요. 네. 이 호텔을 왜 정하냐면 여기 창문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9월이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여기서 바로 남한선생이 보입니다. 네. 일부러 보이는 곳에 잡았고 요 방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요 그 창문 밑을 보면 바로 3정도 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최적화된 그 장소였죠. 요 저희가 잡은 거죠. 나중에 이걸 설명했더니 이 여성분이거든요. 인도인인데 여성분이었는데 되게 놀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재 신청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실사하기 전에 저희가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남한산 선생님 오이는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이는 어떤 것이고 진정성, 완전성 어떤 것이고 고정관리 계획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남한산성은 또 특이하게 헬기로 저희가 키웠어요. 전체를 다 도망하고 만약에 북한산성도 만약에 실사하면 헬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성곽을 전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하루 빌리는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사를 했죠. 그리고 그날은 또 그 남한산성에 이루어진 모든 무형문화재 그 행사가 저희가 다 공식에 개최한 거죠. 이분이 가실 때마다 행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저기 도당 부시예요. 뜻하는 부시인데 이분이 힌두교 교도잖아요. 힌두교인데 다 참여하셨어요. 다 참여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승려전 제례까지 다 하고 이 옷도 저희 맞췄어요. 일부러. 맞춰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나중에 타고 왔는데 가장 뜻깊은 선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이분이 산에 올라가다 여기 앉아있잖아요. 이 안이식 의자인데 그러니까 몰랐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걸 의자를 들고 간 거예요. 들고 와서 이분이 앉을 때마다 갖다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한 번도 묻지 않았거든요. 와가지고 굉장히 과묵하게 막 원래 실사가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하다가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직원들과 막 파이팅도 하고 막 그러죠. 주민한테 플랜카드 걸려있더라고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분들은 남한산 산성기는 문화재 보호법 다 구역이에요. 북한산도 마찬가지지만 또 자연보호법에서 다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유네스코가 등재가 되면 유네스코 법이 생겨가지고 또 규제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법률이 폐지될 때까지 현재 하고 있는 불법 행위를 중지해달라. 뭐 이런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거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터 보내기 전에 저희 협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안 돼가지고 서한을 보내게 된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지금 다 반대를 하시지만 지금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보통 남한산성은 여름이 비수기거든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름이 비수기인데 등재되고 저희가 6월에 등재됐으니까 7, 8월 2달 동안 장사한 게 1년 매출가 남먹는 네, 매출 굉장히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가 주민들이 스스로고 여기가 원래 중구면 산성리거든요. 행정구역상 주민들이 나가서 바꿨어요. 남한산성면 산성리로 바꿨어요. 자기네들이 일부러 많이 달라졌죠. 이건 카타르 도하 당시에 이거는 카타르 국립컨벤션센터 사각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여기 안에는 거의 뭐 5도 정도예요. 에어컨이 산유국이잖아요. 여기가 카타르가 전 세계 GNP 1위 GNP 1위입니다. 밖에만 나가면 거의 50대 가까워요. 굉장히 더웠던 남한산성 이커머스에서 심사 결과 브리핑하는 장면이고요. 이분이 이제 카타르 공주예요. 의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문화재 청장, 도지사 이렇게 보통 이제 에피소드면 등재가 되면 감사 멘트를 하거든요. 각본마다 감사 멘트를 합니다. 감사 멘트 하는데 이분이 청장이잖아요. 문화재 청장이고 이분이 도지사인데 서로 처음에 힘들었어요. 누가 먼저 멘트를 하냐. 또 당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등재가 되면 보통 3개월 후에 유네스코로부터 등재 인증서가 옵니다. 등재 인증서가 이게 등재 인증서거든요. 영어로 된 등재 인증서. 그래서 그때 마침 이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장이에요. 그래서 피셔라우시라고 이분 직접 방한을 해서 저희가 승려열전 제례를 하면서 이제 원조 대왕한테 마침 형식을 이렇게 두 번째 사진은 등재 기념식. 북한산 좀 우리 본론인데 소설 너무 길어요. 북한산도 세계에서 등재 전략. 북한산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수성 목적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조성이 한을 방어하기 위한 산성입니다. 수선연대 1711년 숙종 37년이고요. 남한산성도 외성 부분은 숙종이 샀던 거거든요. 근데 저기 우스갯소리로 숙종을 조선의 엠비라고 합니다. 굉장히 당시만 해도 토목공사가 굉장히 활발했던 조선시대 가장 토목공사가 활발했던 시기가 숙종입니다. 성막 둘레는 11.6km. 대표적인 지역 문화재는 북한산성과 북한산 성북지가 있습니다. 발리단지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측량을 방송되니까 실력 측량을 특별히 해봤더니 성곽 길이는 한 70%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고요. 서울시는 한 30% 정도가 서울시구가 있습니다. 성내 면적은 당연 90% 이상이 경기도 고양시고요. 서울시가 한 0.2% 정도. 그래서 보시면 고양시가 관리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좀 복원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이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축성 목적 아닌가요? 축성 목적. 조선의 도성인 한양의 방어를 위해 싸우는 잘못했는데 한양 방어 아니잖아요. 예, 한양 피난 올려고 싸운 거지. 예. 그래서 좀 세계 유산을 제가 비교해봤어요. 남한산성은 등재가 됐죠. 축성 연도는 1624년이 인조 2년이 되고요. 한양 도성은 1496년, 태조 5년. 북한산성은 1711년에. 성곽길은 남한산성하고 북한산 비슷합니다. 11.7km 정도 되고요. 한양 도성이 그보다 길고요. 18.2km고요. 발단체는 특이하게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가 아닙니다. 경기도가. 행정구역상은 광주인데 그래서 좀 광주시와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경기도 광주시는 이렇게 고양시처럼 세계유산 등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남한산성에. 예산도 이론도 한번 투자 안 했거든요. 광주시가. 근데 등재가 되고 나서 굉장히 언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광주시가 다 모든 걸 다 했다라는 거. 예. 그렇게 또 굉장히 많이 다니고 심지어는 광주시장이 모든 인터뷰가 광주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거 또 이상하게 자기가 다 했다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경기도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다가 한 사건도 일어났는데 광주시장이 자기 행정구역이잖아요. 남한산성이. 거기 남한산 행궁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기도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런 사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서울시가 되었고요. 북한은 당연히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치는 남한산성은 조선의 부사시 임시수도라는 거였고요. 동아시아 성곽습성 바다의 표본이다. 한양구성은 제가 등기신청으로 입수해 왔는데 그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600년간 지속된 독창적 도성유적이다. 그리고 15세기 이후 동아시아 도성 축성 발달의 표본이다. 네, 동양 풍수지리의 축성, 문학, 회화를 보여 역사도시 현관이다. 근데 고양시는 아직 정리 중에 있지만 지금 남한산성, 한양구성 거의 합치는 그런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정목록은 남한산성한테 다 결정됐죠. 그리고 한양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까지 결정되냐면 잠정목록이 2012년 12월에 결정돼 있고요. 우선 준위 선정이 2014년 작년에 됐죠. 11월에 돼 있고. 그래서 내년에 아마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등재 여부가 결정입니다. 북한산성은 지금 저희 목표는 2017년에 잠정목록가 등재가 되고 최종 목표가 2021년에 등재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추진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이 추진 전략은 중간에 아무런 장애가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됐을 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걸리죠. 사실 세계유산 등재는 남한산성이 5년 만에 됐는데 굉장히 빨리 된 겁니다. 보통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하다가 실패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기 서울 도서하고 북한산성하고 같이 등재하는 거, 아래 등재하는 거, 어떤 뭐 장단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극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좀 나중에 이거 순서를 좀 하시죠.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우리나라 1호는 해인사 장애판전 95년에 돼 있죠. 그래서 쭉 보다가 2015년 백제 역사주까지 돼 있죠.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다 이렇게 19년까지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약이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빨라 2021년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북한산성의 역사를 저희가 각종 제가 오기 전에 이거 만든 자료인데 1000만 명이 찾는 역사관을 있어서 북한산성이 자리하고 있고 조선 후기 문화가 고스란히 간직된 복합 문화 공간이다. 숙종대 정치경제 군사적 발음이다. 원형이 잘 보존된 대단히 문화이죠. 조선 후기 승용사천의 모습 그런 기행문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북한산성 역사문화의 가치라고 저희가 또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세계에서 가치하고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만든 거고요. 이게 전 인류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사실은 다 다듬어야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한양도성, 한충대성 이루어지는 그런 조선 후기 방어체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북한산성이 단독 등재한다는 것. 그 다음에 한양도성, 남한산성, 북한산성, 연속유산이라고 해요.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연속 등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의 연속유산을 할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걸 보통 등재 확장이라고 합니다. 북한산 단독 등재 장점은 이건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단체 일원화가 가능하다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리고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의 장점이 가장 장점은 국립공원이라는 겁니다. 국립공원이라는 게 굉장히 강점입니다. 국립공원 이 자연공원법이 아예 완충구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도 마찬가지로 그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되려고 하면 대부분 공원이 하나 되어 있는 게 가장 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북한산성이 단독 등재가 되려면 근데 남한산성과 굉장히 세계에서 가치가 비슷합니다. 북한산성이 기능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 근데 유네스코에서는 일국의 1유산만이 등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이 우리 모두가 유사하다 그러면 이게 단독 등재가 북한산성이 등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관리단체잖아요.
고양시의 적극적인 재정이라든지 행정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북한산에 단독 등재가 되면 그 관리단체, 그 추진 주체는 고양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한양도선, 남한산성, 북한산 연속 등재는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이 북한산성의 남한산성과 함께 한양도성을 지키는 조선시대 임시도로서 오히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능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2017년에 한양도성까지 등재가 되어버리면 한양도성과 남한산성은 모의비가 달라요. 연속유산이 되려고 그러면 이 세 유산이 모의비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양도성과 남한산성의 등재 신청을 다시 써야 돼요. 모의비를 다시 써야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겠습니까? 남한산성 입장에서, 경기도 입장에서, 서울 입장에서 다시 쓰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공감하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양도성엔 500m 이상 지역된 도성이라는 모의비와 남한산, 북한산성, 임시도라는 개념과 모의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합체를 시키려면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이 나서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같은 고양시는 같은 경기도로 상관이 없지만 서울시는 관계단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유산의 그 관리 체계가 단일화돼야 돼요. 어떤 유산인지 세계에서 양동과 하회가 처음에는 보류가 됐어요.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동시하고 하회하고 그 관리단체를 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합친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두 도시가 MO를 맺어가지고 통합 관리하겠다는 걸 다시 보여줘요. 다시 등에서 다시 냅니다. 그래서 관리단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남한산 연속유산이라고 보면 장점이라고 하면 조선국의 한양성을 방어하는 수도 방해책이라서 남한산성 연속 등재가 가능할 수 있다. 북한산성과 남한산성 아까 말씀드렸죠. 오일비가 유사해서 연속 신청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이고 역시 북한산성은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 구역을 설정하기 좋고 완충 구역을 설정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좀 단점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국이 인식으로서 남한산성 것은 정리 다 돼 있지만 이제 북한산성도 그런 동일한 모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추가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국이 수도 방해체계는 4대 유수부예요. 4대 유수부인데 4대 유수 개성은 따로 지금 돼 있고 수원화성 이미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조선국이 수도 방해체계로서 범위를 넓힌 게 아니라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꼭 두 가지가 엮을 의미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대응.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남한산성 연속유산으로 등재되는 확장하는 것이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빨리 끝났네. 아까 말씀드린 4대 유수부에 대해서 네. 아니면 질문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유수부가 뭔가요? 유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도 자치도예요. 서울시와 같은. 그러니까 특별시장 정도 되는 거죠. 광유수라고 있거든요. 광주 유수, 수원 유수, 유수 한 반직입니다. 한 종 2품 정도 되고요. 유수라고 그래요. 한양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쪽에는 개성, 서쪽에는 강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수원, 동쪽에는 이제 남한산성 이렇게 줬죠.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 조선 한양 도성 방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도 방어를 위한 가장 군사 행정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등재됐을 때와 등재되지 않았을 때 뭐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그걸 확실하게 등재됐을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일단 차이점은 뭔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그 나라의 문화 국력이 이제 향상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세계유산 등재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겠지만 그 나라의 문화 국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 건수가 많을수록 사실 그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재 신청 과정도 최근에 못 사는 나라들은 저개발국은 수가 없어요. 예산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등재 신청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국력이라든가 문화 국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자부심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좀 부수적인 효과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해당이 없어요. 근데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에서 원조가 가능합니다. 재정 분할이 가능해요. 그 나라의 유산이 파괴됐거나 보수 활동을 했으면 유네스코에서 재정 보조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재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내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유네스코에 재정 분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수적인 효과는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왜냐면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여행사에서 이런 세계유산 같은 경우는 이런 투어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도 유럽 가보면 그 세계유산 투어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묶어서 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아선 같은 경우에 한 2배, 3배 정도 많이 와서 지금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교통이라든지 위생적인 측면이라든가 오히려 등재가 되고 나서 오히려 유산 보호에 더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가사상에 많이 등재가 된다면 도시적 문화재라든가 모든 문화재가 국가사적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재정 부담을 국가에서 한 70% 이상을 부담을 해주고요. 남한산성도 마찬가지로 10개의 도시문화재가 국가사적으로 상영되겠죠. 그리고 그 유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산을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같이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등재 신청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매 5년마다 유네스코에서 실사를 올려요. 5년마다. 그래서 등재 신청서 당시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보존관리 계획이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주변에 호텔이 들어서거나 유락시설이 들어서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턴을 풀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실사를 모니터링을 왔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다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걸 위험에 처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다시 분류를 하려고 그것이 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보면은 등재를 취소합니다.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독일의 드레스덴 같은 경우는 역사환경지구인데 거기가 좀 개발이 많이 됐어요. 개발이 많이 돼서 거기는 아예 등재가 취소가 됩니다. 수성화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등재가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많이 추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세계관 주변에 어떤 무슨 호텔에 들어왔으면 그런 거는 막을 수가 있는 개발을 막을 수가 있는 실사단에 실사단에 우리나라 분들도 있나요? 외국으로 나가는 실사단이요? 네, 실사단.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는 아까 말씀 이커머스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커머스에는 그 나라에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한국위원회가 있어요. 저희 나라에. 이커머스 한국위원회, 인도 한국위원회, 호주 이커머스 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소속된 멤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유네스코에서 한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파견될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5분 정도가 지금 외국에서 실사를 해보실 경험이 있으시면 있어요. 주로 이커머스 한국위원회 소속 그러니까 등재를 하기 전에 실사를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람으로서의 우리나라 사람도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 그때 이은 교수라고 이커머스 위원장이신데 그분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이커머스 집행위원도 한 9년을 하셨고요. 그분이 실사도 많이 가셨던 그분은 아마 1년에 거의 90번 이상을 외국에서 계시죠.
지난번 이준현 갔을 때 그분이 예, 그건 기존에서 하시던 분이에요. 예. 근데 외국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영어로만 해서 참 희한한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국 어떻게 보면 국제 심포지엄에 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영어로도 설명할 수 있고 한국어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영어로 설명하는 게 더 명확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예, 그리고 또 11.6kg라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북한 성기가. 예. 근데 지금까지는 12.7kg라고 네.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저것이 막 실제 실측을 해보니까 11.6kg. 위성 특정을 해보니까 예. 성곽계가 남한선고 이게 좀 처음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대중한테 일반 대중한테 오시는 분들에도 알 수 있게 다시 이런 그 기록들을 다시 바꿔야 돼요. 올해까지는 뭐 큰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뭐 이렇게 인생 할 때는 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북한산성은 본성만 11.6kg잖아요. 남한산성은 외성까지 합치는 거예요. 사실 규모는 북한산성 훨씬 큽니다. 위성까지 나가고. 예, 외성까지 다 포함해서 그 남한산 본성은 9.9kg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북한산이 훨씬 큰. 그다음에 성내 면적도 북한산이 훨씬 크죠. 남한산성 갈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북한산성은 자체가 석산이 많으니까 자체 공급이 가능한데 남한산성 그 많은 돌을 어디서 공급한 겁니까? 그것도 저희도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로 그 경북부 포천이라든지 그쪽에서 많이 그 한강을 통해 가지고 뭐 이동했다는 건데 뭐 그 정확하진 않은데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남한산성도 근데 주변에 이런 돌을 깬 석조를 깬 그 흔적들은 좀 많이 보이는데 그 이렇게 북한산성 같이 이렇게 석산이 안 돼요. 남한산성. 그 동문 쪽에 석산이 조금 발견되는데 그 돌 가지고 그 많은 합가 안 되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궁금해요. 그것도 저희가 그걸 뭐 어떤 기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기록에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성과도 성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와, 멋있습니다. 거기는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끝나는데